네, 오늘은 FOMC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FOMC에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그리고 FOMC 이후의 시장 방향성 저희가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IT 전략 담당 김장열 상무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FOMC 낱낱이 파헤쳐 주신다고 또 들었습니다. 네네. 이제 관건은 얼마나 금리를 올리느냐인데 아무래도 울트라 스텝보다는 좀 자이언트 스텝에 무게를 두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 페드 와치라고 네. 그런 예측하는 데가 있는데 매일매일이요. 현재는 대충 한 80% 정도는 0.75% 인상을 보고 있고 20% 안짜, 10% 후반대 정도가 1% 보고 있는데 1%보다는 0.75가 낫겠죠. 지금 컨센서스 부합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1%가 나오면은 좀 매파적으로 인식을 당연히 할 것이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점도표를 하거든요. 점도표라는 게 그 연준이 한 18명이 나는 내년도에 얼마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다음 내후년 어때? 이렇게 찍거든요. 네. 그 점도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도표가 우리가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또는 좀 우려하는 것만큼 나오면은 설사 0.75% 인상에 그친다 하더라도 바로 안 좋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반응에 0.75가 나오더라도 점도표가 내년도죠. 내년도에 4.0이냐, 4.25냐, 4.5냐 했을 때 상향적으로 나오면은 바로 실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컨비네이션이 중요합니다. 0.1%가 나오더라도 네거티브하죠 당연히. 하지만 점도표가 예상보다 낮다 그러면은 좋을 수 있는데 그렇게 나올지 0.75 플러스 높은 점도표, 1% 플러스 낮은 점도표, 아니면 중간 정도 나올지 이게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단순히 0.75 나왔다고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내일 반등한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이겠죠. 내일 새벽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이라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새벽 3시 반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코멘트나 점도표 연준위원들의 발언의 강도 이런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변수 아직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경제 지표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따로 또 있을까요? 경제 지표가 이제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많이 오른 것 중에서 조금 잡힌 거는 유가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쵸. 80% 중반까지. 물론 감산을 한다든지 이러면 다 유가는 다시 올라갈 수도 네. 있지만 현재 유가가 대충 그 CPI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충 3분의 1 정도 되니까 그거는 잡혀간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네. 보자 이거죠. 두 번째는 이제 지난 그 CPI 넘버가 8월 넘버가 이번에 발표된 게 예상보다 좀 많이 안 내려가고 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제 주거비 이슈였거든요. 주거비는 이제 렌트비고 아직 그 집값이 안 내려가고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지금 모기지 미국에서 30년 고정금리를 하는데 네. 이게 그 14년 만에 6%를 넘어섰거든요. 6%를 고정금리로 지금 갖고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집을 안 사겠죠. 그래서 집값이 내려가야 된다고 봤는데 집값은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렌트비로 전가되고 나서 나중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렌트비로 전가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올해나 될지 내년에 될지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거쳐서 주거비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거가 시사하는 바는 주거비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시사하기 때문에 사실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네. 넘버적으로는 아직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유가 다음에 주거비가 아직 확실히 안 내려갔어요. 그 상태에서 또 지켜보니까 코어 CPI, 코어는 뭐냐면은 네. 유가 빼고 그다음에 먹는 거 빼고 나면은 중요한 게 결국은 서비스 물가하고 임금인데 지금 여전히 이제 사람들이 실업되지 않고 일자리를 찾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인상이 잡혀야 되는데 임금 인상이 아직 안 잡히니까 결국은 페드에서는 이제는 실업률을 높이서라도 네. 실업률 높이면 사람들이 임금 인상을 못 하겠죠. 요구를 못 하면은 거기에 다시 임금 인상 둔화로 되어지는데 이 마지막에 임금 인상과 서비스 물가라는 이 그 연결 나선형 고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CPI 넘버가 팍팍 확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 컨센서스 잡혔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기 전까지는 내일 사실 0.75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중요한 거는 페드에서 인식하는 점도표가 4.5% 기준으로 미치냐 위냐 여기에 따라서 더 중요한 임팩트가 갈릴 것 같고요. 네. 경제 전망도 내일 나오거든요.
경제 전망을 얘네들이 저기 나오는데 지난번 경제 전망보다 상당히 낮춰 나오겠죠. 그래서 거의 제로 성장으로 갈 것 같은데 경제 전망 지표도 중요는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4.5% 점도표 넘버가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얼마나 또 폭을 올리나 보다는 또 경제 지표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외에도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1,400원 돌파는 이미 뭐 다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고환율 기조가 좀 꺾일 수 있는 요인이 있을지 FOMC 이후에 환율 기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미국의 CPI를 내려오기 전까지 금리 계속 올리잖아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데 한국의 더 이슈는 원화가 너무 약세인 거죠. 네. 지나치게. 그래서 원화가 약세인 거는 우리가 수출을 많이 못하고 수입을 많이 하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뭐 수출하는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반도체잖아요. 네. 그 반도체가 지금 3분기 들어오고 4분기 들어가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어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가격이. 근데 재고나 물량은 많이 못 팔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그 수출하는 그 반도체 수출 물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지금 하반기에 암울한 거예요. 수출은 암울하고 유가는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잖아요. 다른 것도 가스도 있고 그래서 수입 수출하면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털 원화가 약세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생각보다 더 빠졌다는 거는 우리는 원화가 어디에 연결되냐면은 중국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최근에 1달러당 한 7위엔을 네.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부양 정책을 쓰거나 아니면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면은 위안화가 계속 약세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이 중국 상대다 보니까 중국의 위안화하고 한국의 원화가 연동되는 상황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 빼놓고도 또 하나 더 나쁜 거거든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원화 약세가 오늘도 사실 보면은 약간 원화가 강세라가 돌다가 오전에 점심 전후로 해가지고 그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할 거라는 보도가 오보다. 아직 오보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또 약간의 그 강세가 다시 이제 다시 약세 비슷하게 가려고 그랬거든요. 네. 1490 이런 거 봤을 때는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1400 넘어가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위안화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중요한 거죠. 달러가 유로화하고 비교하는데 유럽이 약하잖아요. 유럽이 뭐 금리를 계속 올릴 정도로 유럽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네. 유럽이 미국만큼 달러 올라갈 수 없거든요. 금리 인상을. 그러면 당연히 유로화가 달러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한 60% 차지하니까 그거 약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는 중국하고 해서 연동되고 이러니 이게 뭐 어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것이 한국 주식을 빨리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외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점을 자꾸 늦추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또 저희가 관전 포인트는 금리 인상보다 또 점도표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원달러 환율의 또 기조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FOMC 이후에 환율 결과가 나야 봐야 좀 확실하게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 보셔야 될지 이런 불확실할 때는 좀 현금 비중을 높이고 관망을 해볼까요? 어떻게 전략을 짜볼까요? 이미 현금 비중을 개인 투자가는 높였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 한두 달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가 매수할 시점에 저가 매수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강단을 세우기 어려워요. 뭐 아니면 왜냐하면 다른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인데 사실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0% 전후 최소한 30%. 그러니까 저보다 주식을 잘할 수 있으면 30%만 현금 가지고 하시고요. 자신 없으면 50%, 60%는 현금으로 오늘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50% 전후로의 현금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고 제가 2개월 전부터 저는 내부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안 돼 있다면 지금도 약간 지금 끝났군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고. 저가 매수는 어떻게 하느냐. IT라든지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들은 IT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많이 내려갔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급하게 사실 건 아직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주식도 성장주는 IT나 이런 것이 못 가니까 그쪽에 쏠렸어요. 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급하게 올라갔다 좀 물리기 쉽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고점에서 잡든 밑에 잡든 간에 원래 분할 매수하는 패턴이 본인이 한 5번이나 7, 8번으로 나눠 샀다. 네. 그럼 한 달 걸리거나 석 주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예, 30번 나눠 산다는 개념.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9, 10, 11, 12.
연말까지 계속 나눠 산다는 개념으로 네. 그 분할 매수의 횟수를 길게 잡으셔야 돼요. 특히 삼성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저가 매수회를 그 분할 매수의 분할 세수를 넓혀라. 그 다음에 내일 만약에 장이 혹시라도 0.75%밖에 안 오르고 점도표도 4.5가 아니고 4.0으로 나오면은 시장이 한 1, 2% 오를 수도 있거든요. 현금 하세요. 현금 해서 다음번에 하세요. 내일 뭐 오른다 해서 그것이 계속 3% 5% 간다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오르면은 조금 일부 현금해서 최소한 30% 갖고 있고 분할 매수는 5, 6번이 아니고 10번, 20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엊그저께도 누구 만나면 펀드매니저 만났는데 지금이라도 파십시오. 팔아가지고 오를 수 있는 종목 다 팔지 말고 한 반 정도 파시고 거기 목매고 힘들어하지 말라 그러는데 다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느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는 컨센서스가 잡히고 있는데 빠르게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서 재고가 얼마나 주냐? 가격 낮춰진 건 당연해요. 가격을 많이 낮추고 재고가 확실히 많이 줄었다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이 나쁜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3분기 실적이 나쁜데 재고가 많이 줄지 않았다. 그럼 4분기까지 아까 나눠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눠 사는 걸 철저히 많이 나눠 사야 되는 거고. 그럼 언제 기대할 수 있냐? 수익은 네. 10%, 20%, 30% 올라가는 거는 매크로가 개선이 안 되는 상태라 하더라도 반도체 수급이 결국은 저절로 어저스트가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보통 빠르면 3, 4개월, 늦으면 한 6개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올 4, 4분기에 주로 사면은 내년도 봄, 여름 되기 전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보여줘서 그런 것을 보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산 상태에서 그러면 소재주나 뭐 후공정 이런 주식을 사느냐 그건데 매우 취사 선택하셔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네. 작은 중소 종목 그 반도체 장비 소재주 있잖아요. 하루는 올랐다 하루는 내려가고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월 11일 안정되기 전까지는 내가 사고 싶은 중소형 그 소재 종목이 좋다는 종목이 5개 오면은 네. 2개만 사시고 그것도 역시 30번 나눠서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포트폴리오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포트폴리오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냥 소비재주가 최고죠. 네, 소비재주가 뭐 FNF, 신세계, GKL 이런 종목들이 최고고요. 최고라고 해서 이것이 혼자서 10%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 장에서는 3% 5%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잘 가고 있죠. 그렇죠. 채권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 2차 전지를 많이 올라가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커버하면서 대보 마그네틱이라고 2차 전지 양극재 이런 거 할 때는 쓸데없는 철이라든지 불순물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제거해주는 탈철기가 있어요. 탈철기 장비를 만들면서 임가공도 새롭게 추가하는 대보마그넷 같은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번, 20번 나눠서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IT 종목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정화되는 걸 보시면서 취사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그 포트폴리오 많이 가져왔어요. 네. 말씀드리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높은 것부터 하면 HPSP, 그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원익 QNC, ISC, 월덱스 이런 종목 중심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FOMC 이후 전망 그리고 미리 잡아봐야 될 섹터와 종목까지 또 꼼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셨던 분은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IT 전략 담당 김장멸 상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